거의 전설 같은 분을 한번 또 모셔야 되는데요. 듣다 보면 오 이선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안 받던 분들이 다 성공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 어떤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안에서 개별로 들어가 보면 천문학적인 변화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는 거고, 주식을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진짜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또 거의 전설 같은 분을 한번 또 모셔야 되는데요. 시즌 1에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오건영 팀장님의 워너비 분이 좀 나오신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같이 다니면 이렇게 거의 뭐 스토리텔링에 넘사벽 듣다 보면 오. 지난 시즌에는 부장님으로 나오셨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사님으로 승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선영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었었고요. 금융권에 뭔가 직접적인 파괴력 있는 영향을 미치는 건 올해 내년은 최소한 아니다. 금리라는 걸 조금 건드려줘야 되고 통화정책이라는 걸 더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불안한 걸 알겠는데 그럼 뭘 하면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이사님께서는 아무래도 현장하고 굉장히 많이 소통하는 전문가시잖아요. 괴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10년 전에 만났었던 투자자, 5년 전에 만났던 투자자, 최근에 만나는 투자자 변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레벨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레벨은 많이 높아졌고요. 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있었던 저희 애널리스트 출신들과 기관 투자가 출신들과 정보가 거의 평준화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당신들께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실제 다수만 발견이 된 게 아니라 수익률도 남다른 수익률을 거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들은 뭐냐면, 이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조금 맹신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사람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누구도 옳은 게 아니라 단순 참고만 하고 제일 먼저 시장이 옳다라는 걸 전제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일부 이제 셀럽들이 계시겠죠. 그죠?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조금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오판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분들의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뀌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러고 나면 외부는 왜 틀렸냐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거든요. 매체에 나오신 분들을 맹신하고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보고 있는 단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역시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얘기도 한 번 들으면 중립이 되는데 계속 안 된다 하면 조금 더 과도하게 또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중심을 잃어가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도 최근에 제가 뵀던 고객들이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 쩐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갖춰야 될 덕목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채권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어서 많이 다르지만, 주식은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업용 부동산 위기가 경제가 안 좋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사실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어떤 친구는 이걸 수혜를 받거든요. 피해를 봤던 친구라고 하면 위웍이라는 회사, 오피스한 회사가 피해를 봤을 거고, 수혜를 본 회사는 로열 캐리비안이라는 회사예요. 저도 매매를 해봤지만 올해 3배가 올랐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배에 가서 거기다 스타링크 이런 거 되니까 막 인터넷 하면서 만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항상 이런 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변화는 항상 긍정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항상 뭐가 나오면 의심하고 보시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뭐가 좋아지지? 이런 어떤 마음 자세로 이렇게 보시면 시장을 보실 때 그래도 제가 볼 땐 한 단계 더 깊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수익의 기회를 찾으려고 맞습니다. 하는 분들이 네네. 좀 중요하시겠네요. 사실 많이 벌고 조금 잃고를 반복을 해야 돈을 버는 건데, 경계심이 많아지면 벌지를 못해요. 주식을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진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분은 없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하거나 아니면 경제하신 분들만 부정적이에요.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보면 그래도 조금 성향을 약간 조금 좋게 보는 쪽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사님께서 보신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례랑 가장 성공한 사례 한 개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라는 걸 안 봤던 분들이 다 성공을 하셨어요. 원래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가치를 아는 거고,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 또는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천문학적이세요.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배터리 이런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600에서 1000% 사이예요. 경제라는 걸 중심으로 시작했던 분들은 올해 내내 경계감에 이렇게 취해 있다 보시다 보니까 사실 적절한 대응을 못 하시는 바람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인버스 사신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역으로, 그러니까 계속 꼬여갔던 상황이었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어렵게 겪었던 게 실패 사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네요. 예, 마치 근데 이게 하나의 일반화된 얘기처럼 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마치 이제 바텀만 보면 되고 매크로를 안 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올해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또 작년에는 또 판이 좀 다소 달랐죠. 다른 모습이었지 네죠.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그때 달라요라고 한다기보다는 좀 일반화할 수 있는 무엇가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은 제가 증권업에 몸담아서도 제일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심하게 괴리된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괴를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시차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유용했었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올해 있었던 이 사례가 일반화되는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 좀 더 길게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조금 유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올해 시장에서도 느낀 거지만 항상 매크로라는 어떤 거, 경제라는 어떤 큰 틀도 잘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꼭 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들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두 마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기업은 정말 제가 볼 땐 거의 100년에 한두 번 나올 만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주식이 일한 거다라고 일반화하셨으면 그런 생각 꼭 가지고 있어요. 유연성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네. 최근에 보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네. 불구하고 자산 시장은 좀 뜨거워요. 예. 이렇게 이제 참 독특한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시나요?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금리 올라와서 경제가 버텼던 사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버티다 못해 이번에 파월 의장이 전망치를 상향을 했잖아요.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이없음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전 같으면 시장이 좀 심플했어요. 이 정도면 당연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기가 침체로 갈 거니까 사실 채권을 사는 게 옳았고 주식을 파는 게 옳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뭐가 옳은지 잘 모르는 거고, 그러면 왜 이런 사례가 벌어졌을까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경제학적 상식이 다 바뀌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나 경제를 볼 때 사실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기본 가정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이론은 거의 대부분 제조업이라는 걸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플랫폼이라는 경제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은 흔히 얘기해서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인데, 이런 기업들 영어로 팹 리스라고 하잖아요. 팹이 공장이고 리스가 없다는 거니까 공장이 없는, 제조업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경제학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경기 선행지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읽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데 유용할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을 보는데 유용하지 않아요. 최근에 비근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지수가 내려갔다라는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플랫폼 기업은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플랫폼이 올라가는 거하고 제조업 지수하고는 상관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알던 경제학적 툴로 시장을 보면 굉장히 놓치는 게 많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전에 있었던 경제학적 가정은 뭐냐면 항상 사람이 남아돈다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지난해 실업률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랬었고,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제학적으로 너무 산수 같은 얘기들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요, 해고가 없으면 안 와요. 경기 침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실업이 높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고 그래서 수요가 급감하는 게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건데, 글로벌 역사상 사람이 처음 부족하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민자도 몇 년 동안 안 받았던 게 누적됐던 것도 있었고,
코로나로 거의 120만 명에 달하는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들이 사라진 것도 영향이 있었었고 또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1946년 이상에 있었던 그런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를 하는 것도 있었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게 동시에 맞물려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사람 뽑기 힘들어. 네, 맞아요. 그죠? 식당부터 시작해서 조도도까지 다 사람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오니까 금리도 더 안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지 못했던 연준은 그래서 금리를 잡아야 되는데 경제가 나빠지지 않으니 대단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보셨겠지만 미국 역사상 미국이 생기고 나서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채권에서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3년 연속 그죠? 이게 첫 사례인 거잖아요, 사실 그죠? 아주 이례적인 사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을 볼 때도 이전에 있던 사례 또는 모델 이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 오판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시장인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견고하고 조금 더 복잡하게 따져보고 나서 이게 실제로 연결될 수 없는지 그래 볼 필요가 있는 정도로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구조 자체, 변화된 컬러의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표현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변화된 컬러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의 컨셉 이런 것들을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는지요? 저는 시장을 항상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를 변화라는 단어를 꼭 들거든요. 변화라는 걸 크게 우리가 사례를 느꼈었던 사례가 2010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그 당시에 우리는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불렀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스피란 얘기 안에는 지수가 몇 년 동안 움직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출 지역 1위였던 중국이 산업화해서 소비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던 거였고 소비로 바뀌는 과정에서 최적화된 기업들은 한국에서도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랐죠. 예컨대 면세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화장품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수십 배씩 올라댔지만 반대로 그 이전에 변화에 피해가 됐었던 기업들 예컨대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 기업으로 마이너스 80%까지 갔어요. 포스코도 반토막이 났었었고 그게 합쳐져서 사실은 박스피라는 게 나왔었으니까 사실 박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이 그래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사실 세계화를 했었던 이후에 처음으로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을 볼 때도 서비스업 관련 기업보다는 뭔가 제조업으로 변화할 때 그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수익이 크겠죠. 다만 변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 얘는 빠질 거고 얘는 오르니까 지수로만 놓고 보면 많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 야 지수는 뭐 크게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개별로 들어가 보면 정말 천문학적인 변화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안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40년 만에 변화를 하지만 가장 큰 수혜는 어이없게도 모든 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중국이 최악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식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짧은 인트라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